나 죽어. 그건 협박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곁에 있어야지. 그게 부부야.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내가 손 잡아줘야 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아들이 눈시울을 붉힌다. 아들의 한숨소리. 내 탓인가? 그렇게 생각했다가도 시어머니가 남편의 옷깃을 만지작거린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며느리가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까지 돌봐줬다는 거 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누군가는 냉정해야 했고 누군가는 끝까지 따뜻하고 싶었다. 며느리는 말한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버님은 이제 혼자서는 일어나실 수도 없어요. 어머님도 허리가 안 좋으셔서 우리가 24시간 케어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 사실이라는 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자식이 있는데 아버지를 남한테 맡긴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른다. 현실을 봐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게 자신조차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부부의 침실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았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연다. 여보, 엄마 마음도 이해 좀.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가 돌아선다. 눈물이 가득한 눈. 이해? 당신은 모르잖아. 나 3년 동안 뭐 했는데. 회사 그만두고 친구도 못 만나고 밤낮 없이 시중 들었어.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밤마다 깨서 뒤척이는 소리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근데 이제 내가 한계라고 말하면 차갑다고? 냉정하다고? 며느리의 눈물이 떨어진다. 당신은 회사 가면 끝이잖아. 집에 오면 아버님은 이미 주무시고 어머님은 고맙다는 말도 없어. 나한텐 그냥 당연한 거였나 봐. 며느리니까.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남편도 괴로웠다. 아내의 헌신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당신이 결정해. 나야 아니면 엄마야. 그 말은 선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었다. 이미 선택되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 밤마다 들리는 싸움 소리.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다 들었다. 벽 하나 사이로 들리는 며느리의 울음소리. 하지만 내 남편은 내가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 50년을 함께 산 사람. 처음 만난 날부터 아이를 낳고 가난도 함께 이겨내고 그 사람이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날 알아보지도 못할 때가 있어도 여전히 내 남편이다. 내 반쪽이다. 아들이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다.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는 게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을까? 시어머니가 고개를 젓는다. 나레이션 더 절절하게. 시어머니가 대답한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 아버지 거기 보내면. 아들이 말한다. 근데 엄마도 몸이 안 좋으시잖아요. 무리하시면. 그러자 시어머니가 지금껏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을 쏟아냈다. 그럼 내가 회사 그만둬. 내 아버지 모시는 게 먼저야. 너도 내 마누라도 다 편한 것만 찾잖아. 돈 벌기는 좋은데 부모 모시기는 귀찮다. 그거지. 그 말을 하고 나서야 시어머니도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가장 미워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걸.
며느리가 서류를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 어머님, 이 요양원은 평가도 정말 좋고요. 시설도 깨끗하대요. 우리가 매일 면회 갈 수 있고 아버님도 전문적인 케어를. 시어머니가 서류를 본다. 그리고 밀쳐낸다. 시어머니가 서류를 밀쳐냈다. 싫다고 했잖아. 너는 왜 자꾸 남의 부모를 버리려고 해?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잘 모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더 잘 모신다고? 돈 아끼려는 거지. 병간호 귀찮으니까. 처음부터 당신은 우리 가족이 짐이었던 거야. 그 말에 며느리가 주저앉았다.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낀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말까지 들어야 돼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은 안 물어봐요. 아들이 달려와 며느리와 어머니 사이에 선다. 아들이 외쳤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자 시어머니도 소리쳤다. 넌 편하겠다. 아내 편만 들고 내 아버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들이 무릎을 꿇는다. 엄마,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다들 왜 저한테만. 저도 아빠 사랑해요. 저도 가족 지키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어머니 혼자 남편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며느리가 말한 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 아들이 괴로워하는 것도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는다. 여보, 내가 미안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어. 나도 알아. 요양원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멈췄다. 근데 나는 당신 손 놓기가 너무 무서워. 당신 손 놓으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며느리가 부엌에 혼자 앉아 물을 마신다. 며느리도 잠들지 못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내가 잘못한 걸까? 그렇게 자책하다가도 아니야. 나도 한계야. 이건 나를 위한 선택이기도 해. 그렇게 다잡았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는다. 하지만 어머님이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남의 부모를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닌데. 살리려는 건데. 나도 살고 아버님도 더 나은 케어받게 하려는 건데. 왜 아무도 모를까? 아침 햇살이 비치는 복도. 세 사람이 각자의 방에서 나와 마주친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복도에서 마주쳤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깨달았다. 이젠 나도 안다. 누구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며느리는 정말 한계였고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웠고 아들은 정말 몰랐던 것뿐. 그저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는 걸. 서류가 바닥에 떨어져 있다. 아무도 죽지 않는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정답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처받았고 모두가 사랑했다. 그게 가족이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준호 엄마, 차라리 재혼을 하지 그래. 애들도 어린데 혼자서 어떻게 키울 거야.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보기라도 하자. 그럴 때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편해요.
45억 보상금을 숨긴 채 초라한 행색으로 아들을 찾아간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건 아들의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돈 앞에서 드러난 가족의 민낯. 누가 진짜 자식이고 누가 가짜였을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아침 나는 평생 입어본 옷 중 가장 좋은 것을 골라 입었다. 검은색 정장에 구두까지 신고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매만져 보았다. 그래도 어딘지 촌스럽고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들 집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있고 싶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지하철까지 이용해서 드디어 도착한 강남의 그 아파트. 30층이 넘는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아파트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다. 경비 아저씨가 내려다보는 시선이 어쩐지 불편했지만 나는 곧게 허리를 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23층, 문을 두드리는 내 손이 떨렸다. 얼마 만의 방문인가. 지난번이 언제였지? 1년도 더 된 것 같다. 어머님? 문이 열리자 며느리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예고 없이 온 내가 미안해서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와서 미안해. 준호 있니?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나는 내 낡은 구두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거실로 들어서니 텔레비전에서는 외국 드라마가 나오고 있고 하얀 가죽 소파가 고급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그 소파 쪽으로 걸어가는데 며느리가 급하게 창문을 열었다. 아이고, 더워서. 하지만 밖은 선선했다. 나는 눈치챌 수 있었다. 내 몸에서 나는 농사일 냄새, 시골 냄새가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다.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는 거실 소파가 아닌 식탁 의자를 가리켰다. 하얀 소파는 정말 깨끗했다. 비싼 소파인 것 같았다.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흙먼지 묻은 내 옷이 저 하얀 소파에 닿으면 확실히 더러워질 것이다. 나는 조용히 식탁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쓰렸다. 이해는 하지만 서운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왔다. 내 아들, 내가 온 생을 바쳐 키운 그 아이가 어느새 훤칠한 사회인이 되어 있었다. 정장 차림에 깔끔하게 빗은 머리, 예전에 흙투성이가 되어 뛰어다니던 그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엄마, 왜 갑자기? 아, 그냥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거짓말이었다. 사실은 전할 말이 있었다. 하지만 이 차가운 분위기에서 무슨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밥 드셨어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새벽부터 서둘러 나오느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시는 줄 몰라서 이미 식사를 시켰는데 같이 먹어요. 어머님은 햇반 하나 데워서 장국이랑 김치로 드세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사돈이 들어왔다. 며느리의 어머니였다. 나보다 나이는 적지만 온몸에 명품을 두르고 있는 그녀는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아,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그 시선은 내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치마 끝을 잡아당겼다. 갑자기 오시면 곤란하죠. 미리 연락하고 오시는 게. 사돈의 말에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나? 하지만 말대꾸할 용기는 없었다. 죄송해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6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작아진 기분은 처음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 걸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자레인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났다. 햇반 냄새였다. 수진이가 햇반과 장국, 김치를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님은 이거 드세요. 그리고는 자신과 남편 그리고 사돈을 위해서는 고급 초밥이었다. 연어, 참치, 새우, 장어.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돌았다. 나는 햇반을 바라보았다. 플라스틱 용기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햇반을 먹었던가. 혼자 사는 집에서 끼니를 때우려고 먹던 그 햇반과 똑같았다. 가족들은 회초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었다. 회사 얘기, 친구들 얘기, 백화점에서 본 옷 이야기. 나는 그저 햇반을 떠먹으며 들을 뿐이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그런데 어머님, 시골에서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돈이 물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의상 하는 말 같았다. 그냥 농사 짓고 지내죠. 힘드시겠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요. 나는 장국을 한 모금 더 마셨다. 짠맛이 목구멍을 따갑게 했다. 아니, 짠맛 때문만은 아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20년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시간이 20년.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준호를 위해 무엇을 하지 않았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몸이 아파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았다. 준호가 대학에 갈 때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논 한 떼기를 팔았다. 그때 부동산 중개인이 어머님, 이 땅은 나중에 값이 오를 텐데 지금 파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땅값이 오르면 뭐래요. 내 아들 공부시키는 게 먼저죠. 그 아들이 지금은 나를 햇반과 장국으로 때우고 있었다. 가방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서류가 들어 있었다. 두꺼운 봉투에 담긴 그 서류. 며칠 전 우편함에서 발견했을 때 나는 꿈인 줄 알았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 45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시골 할머니였던 나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마을 이장님께 가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이장님도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라셨다. 준호 엄마, 이게 진짜네요. 축하해요. 그때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이제 아들 걱정, 딸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직접 전하려고 여기까지 왔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을 꺼낼 수 있겠는가? 어머님, 다 드셨어요? 수진이가 빈 햇반 용기를 치우러 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금 더 계시다가 가세요. 저희는 나가봐야 해서요. 나가라는 소리였다. 나는 일어섰다. 응, 그래. 나도 이만 가볼게.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데 가방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 든 서류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무거워서였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을 때 준호가 뒤따라 나왔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그 말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느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응, 그래. 나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어렸을 때 그랬듯이.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들은 이미 내가 함부로 만질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23층 숫자가 사라졌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 옆에 선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를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다. 강남의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 사이에서 나는 혼자였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며 가방 속 서류를 만져보았다.
45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한 장. 이 종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아니, 벌써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햇반 한 그릇으로 저녁을 때운 시골 할머니라는 것만 알 뿐이다. 버스를 기다리며 나는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준호에게 줘야 할까? 소영이에게 줘야 할까? 아니면 둘 다에게? 그런데 왜인지 가슴 한쪽이 씁쓸했다. 돈이 있어야 사랑받을 수 있는 건가? 햇반과 장국 대신 회초밥을 함께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건가? 버스가 왔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저 높은 아파트 23층에 내 아들이 살고 있다. 내가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어둠이 내린 시골길을 걸으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어 있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마당에 빨래가 그대로 널려 있었다. 아침에 급하게 나오느라 걷지 못한 것들이었다. 이슬에 젖을까봐 서둘러 걷어들였다. 전등을 켜고 방에 들어서니 집안이 더욱 초라해 보였다. 30년 된 낡은 장롱, 여기저기 해진 벽지, 바닥에 깔린 오래된 장판. 아들 집의 그 화려한 거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가방에서 그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 45억 원. 이 숫자를 보고 있으니 오늘 있었던 일이 더욱 서럽게 느껴졌다. 만약 오늘 이 서류를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며느리가 나에게 초밥을 주었을까? 사돈이 그런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을까? 나는 부엌으로 가서 라면을 끓였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끓는 물에 면을 넣으며 문득 웃음이 나왔다. 오늘 하루 종일 굶은 셈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집에서 혼자 끓여 먹는 이 라면이 아들 집에서 먹었던 그 밥보다 훨씬 맛있게 느껴졌다. 왜일까?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니까.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후루룩거려도 되고 국물까지 다 마셔도 되니까.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설거지하며 나는 20년 전을 떠올렸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준호와 소영이가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힘들었다. 돈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다.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효도할 거야. 국민학생이었던 준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어깨를 주물러주며 했던 그 말. 그때 나는 정말 행복했다. 비록 가난했지만 아이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엄마, 오빠만 공부시키고 나는 왜 안 시켜줘? 소영이가 중학생 때 했던 말도 기억난다. 그때 나는 뭐라고 답했었지? 아, 소영아, 너도 공부하고 싶으면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게. 하지만 결국은 거짓말이었다. 준호 하나 대학 보내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 소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들어갔다. 오빠 학비를 대기 위해서. 그때 소영이가 첫 월급을 받고 와서 나에게 30만 원을 내밀었던 날이 생각난다. 엄마, 이거 용돈이에요. 소영이는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 눈에서 눈물을 보았다. 19살 소녀가 자신의 첫 월급에서 떼어낸 30만 원.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소영아, 너 쓰고 싶은 거 많을 텐데. 괜찮아요. 우리 오빠 대학 가야죠. 그날 밤 나는 혼자 울었다. 딸에게 이런 희생을 시키는 내 자신이 너무 미웠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고 대학에 가야 했다. 그래야 우리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소영이와 준호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 게
준호는 미래고 소영이는 현재였다. 소영이는 희생이었다. 나는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가난한 집에서는 모든 자식을 똑같이 대할 여유가 없다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준호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정말 뿌듯했다. 우리 동네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한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다. 준호 엄마 아주 아들 잘 키웠어. 이제 팔자 피겠네. 이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는 정말 가슴이 벅찼다.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준호가 대학생이 되면서부터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부가 바빠서라고 생각했다. 도시 아이들과 경쟁해야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준호가 4학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여자친구를 데려왔다. 수진이었다. 깔끔하고 예쁜 아이였다. 서울 출신이고 아버지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했다. 나는 그때 조금 불안했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이 그런 집 딸과 어울릴 수 있을까?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호기심? 아니면 측은함? 시골집을 구경하러 온 것 같은 그런 시선이었다. 준호가 정말 효자예요. 어머님 이야기를 자주 해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나는 그 웃음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준호가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대기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눈물이 났다. 내 아들이 드디어 성공한 거구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하지만 준호는 바빠졌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적응하기가 어렵다고, 전화도 뜸해지고 집에 오는 것도 명절 때나 가능했다. 결혼식 날 나는 평생 처음으로 웨딩홀이라는 곳에 가보았다.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는 정말 공주 같았다. 턱시도를 입은 준호도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신랑 신부 소개할 때였다. 사회자가 신부 가족을 소개하는데 아버지는 무슨 회사 대표이사, 어머니는 무슨 단체 이사. 화려한 이력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신랑 가족 차례였다. 신랑의 어머니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농업에 종사. 그렇게 표현하니 그럴듯해 보였지만 결국은 농사 짓는다는 뜻이었다. 나는 그때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하는구나.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피로 연장에서 수진이 부모님과 인사할 때였다. 사도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었다. 시골에서 혼자 아이들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동정하는 듯한 말투였다. 나는 괜찮다고, 준호가 워낙 착해서 고생스럽지 않았다고 대답했지만 사돈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 딸이 고생하겠구나 하는 걱정이었을까? 결혼 후 첫 번째 명절 때 준호 부부가 집에 왔다. 나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다. 닭도 사고 나물도 정성껏 무치고 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수진이는 불편해했다. 화장실이 재래식이라서 방이 춥다고, 음식이 짜다고.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표정으로 다 알 수 있었다. 준호는 어땠을까? 아내의 불편한 기색을 보며 뭔가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누구에게 미안한 걸까? 나에게? 아니면 수진이에게? 그 후로 집에 오는 횟수가 더욱 줄어들었다. 핑계는 항상 있었다. 회사가 바쁘다, 아이가 아프다, 수진이가 몸이 안 좋다. 하지만 소영이는 달랐다. 결혼을 한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집에 왔다. 반지하 원룸에 살면서도
나에게 용돈을 챙겨주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소영아, 너도 살기 힘들 텐데 왜 이런. 괜찮아요. 엄마가 저 키워주신 은혜를 언제 다 갚겠어요. 소영이는 항상 그랬다. 고마워하고 미안해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했다. 준호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오늘 일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20년 동안 그 아이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준호야, 오늘 잘 다녀왔다. 고마워. 한참 후에 답장이 왔다. 네, 조심히 가셨죠?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라고. 내 아들 집에 가는데 예약을 해야 한다는 뜻일까?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그 서류를 바라보았다. 45억 원. 이 돈이 있다면 달라질까? 준호의 태도가, 며느리의 시선이, 사돈의 말투가.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 어렸을 때 준호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엄마, 우리는 왜 가난해? 가난하다고? 우리가 왜 가난해? 그래도 다른 친구들은 좋은 옷도 입고 맛있는 것도 먹는데. 준호야, 돈이 전부가 아니란다. 사랑이 더 중요해. 그때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돈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불편한 존재였을까? 갑자기 나타나서 깨끗한 소파를 더럽히는 시골 할머니. 나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다. 이 돈의 존재를 알리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아들의 마음을.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의무감으로 대하는 건지. 그리고 내 자신도 생각해 봐야 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누구에게 줄지. 창밖을 보니 달이 떠 있었다. 환한 보름달이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달을 보며 소원을 빌던 때가 생각났다. 엄마, 달님에게 뭐라고 빌었어? 준호와 소영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달라고. 엄마 소원은 뭐야? 엄마 소원? 엄마는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소원이야. 그때는 정말 그랬다. 아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달랐다.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준호는 성공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아내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낄까?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아들이 성공하면 그걸로 만족해야 하는 걸까? 아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단순히 의무가 아닌 진심 어린 사랑을. 밥을 함께 먹고 싶었고 냉대가 아닌 따뜻한 환영을 받고 싶었다. 그것이 너무 큰 바람일까? 달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받으며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순간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1998년 9월 15일.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 소영이가 1학년이던 그해 가을이었다.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다. 여보, 오늘은 날씨도 안 좋은데 그냥 쉬지 그래?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다. 김서방네 논벼백이 약속했는데 약속은 지켜야지. 우리 남편 민수는 그런 사람이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성실하기 그지없었다. 동네에서도 믿음직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다. 그래도 조심해. 비 오는 날엔 농기계가 더 위험하다고 했잖아. 알았어. 걱정 마. 12시면 점심 먹으러 오겠다고 했는데 나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일이 늦어지나 보다 하고 기다렸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
마을 이장님이 급하게 달려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준호 엄마, 준호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사고가 났어.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고요? 무슨 사고요? 콤바인이 논둑에서 미끄러져서 지금 병원으로 옮겼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이장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빨리 와. 차 준비해놨어. 병원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른다. 평소에 20분이면 갈 거리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나는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 유가족분이세요? 네.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콤바인에 깔려서 즉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바닥에 주저앉으며 나는 울부짖었다. 안 돼.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내 남편 민수는 정말로 죽었다. 39세의 나이에 아무 예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준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아빠가 어떻게 됐어? 소영이가 불안해하며 물었다. 나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말했다.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어. 하늘나라? 언제 다시 와? 다시는 못 와. 그때 아이들이 터뜨린 울음소리를 나는 평생 잊을 수 없다. 특히 준호가 아빠 하며 부르던 그 목소리.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맴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렀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었다. 하지만 장례비가 만만치 않았다.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 벌어서 사는 형편이었다. 저축이랄 것도 없었다. 영순아, 걱정 말아라. 마을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장례비만으로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결국 논 한 떼기를 팔아야 했다. 우리가 가진 논 중에서 가장 비옥한 논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을 땅에 묻으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논을 판 돈으로 장례를 치렀지만 그래도 부족했다. 친척들에게 빌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겨우 끝낼 수 있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다. 이제 나 혼자다. 2 아이를 키우고 빚을 갚고 살아가야 한다. 39세의 나이에 말이다. 엄마, 배고파? 소영이가 말했다. 아, 맞다. 장례 기간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다. 손이 떨려서 쌀을 제대로 씻을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빚을 갚아야 했다. 장례비로 빌린 500만 원. 그리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다. 2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내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시골에서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으니까. 준호 엄마, 우리 집 김치 담그는 일 도와줄 수 있어? 이웃집 순자 언니가 물었다. 그럼요. 언제든지요. 김치 담그기, 고추 따기, 콩 털기. 농번기에는 품앗이 일을 했다. 하루 종일 일해도 2만 원, 3만 원이 전부였다.
그것도 일이 있을 때만. 농한기에는 더욱 힘들었다. 할 일이 없었다. 그때는 장터에 나가서 야채를 팔기도 했다. 우리 텃밭에서 기른 배추, 무, 상추를 가져가서 아줌마, 이 배추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너무 비싸네. 800원 어때요? 그럼. 그래요. 200원을 깎아주는 것도 아까웠지만 팔지 못하면 썩어버릴 테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서서 팔아도 2만 원을 벌기 힘들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낮에 일하느라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혼자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준호는 그나마 오빠라고 동생을 챙겼다. 10살짜리가 8살짜리 동생 밥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가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너무 일찍 어른이 되는 것 같아서 준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요. 소영이랑 잘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눈물이 났다. 8살짜리가 이렇게 의젓할 필요가 있나? 첫 겨울이 가장 힘들었다. 연탄값도 부담스럽고 아이들 겨울옷도 사줘야 하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모든 게 돈이었다. 엄마, 추워. 소영이가 떨며 말했다. 연탄을 아끼려고 하나씩만 갈았는데 방이 충분히 따뜻하지 않았나 보다. 잠깐만. 엄마가 연탄 하나 더 갈아줄게. 연탄을 하나 더 갈면서 나는 계산했다. 연탄 한 장이 300원. 하루에 2장씩 쓰면 600원. 한 달이면 18,000원. 우리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다. 그해 겨울,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다.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며칠 버텼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에 가야 했다. 감기약이에요. 3일치입니다. 얼마예요? 15,000원입니다. 그때 내게는 큰 돈이었다. 하지만 아이들 약값을 아낄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약을 먹이며 나는 다짐했다.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게, 추위를 타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해야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일은 많지 않았고 품삯은 적었다. 그리고 빚은 계속 쌓여갔다. 남편이 죽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준호 엄마, 차라리 재혼하지 그래. 아이들도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키워? 좋은 사람 소개해 줄까? 나는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혼자서도 잘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혼자서도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두려웠다. 만약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만약 내가 죽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이 그리워졌다. 살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없어지고 보니 남편이 얼마나 든든한 존재였는지 알 수 있었다. 남편과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할 때, 준호가 태어났을 때, 소영이가 태어났을 때, 여보,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자.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그때는 둘이 함께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힘들어도 둘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다. 내가 포기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준호와 소영이는 내가 지켜야 할 아이들이었다. 남편이 남기고 간 소중한 유산이었다. 여보, 걱정 마. 내가 잘 키울게. 우리 아이들 꼭 훌륭하게 키워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할게. 남편의 사진을 보며 나는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밭일을 하고 아이들 아침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낸 다음
품앗이 일을 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저녁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나는 엄마니까. 준호와 소영이의 엄마. 그들의 유일한 보호자였으니까. 남편을 잃고 1년이 지날 무렵 나는 깨달았다.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남편이 있던 그 행복했던 시절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미래는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비록 힘들고 어렵겠지만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행복한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 믿음이 20년 후 어떤 시험을 받게 될지는.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는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로 한 그 결정을. 왜냐하면 그것이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하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냈다는 것이, 두 아이를 무사히 키워냈다는 것이, 비록 지금은 서운한 일들이 생겼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소영이가 22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생겼다.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민철이라는 청년이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소영이가 부끄럽게 말했다. 남자친구야? 응. 민철이는 착한 청년이었다. 소영이보다 2살 위였고 성격도 차분했다. 무엇보다 소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다. 어머님, 소영이를 정말 사랑해요. 민철이가 인사하러 왔을 때 한 말이었다. 소영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 소영이 잘 부탁해. 나는 그렇게 말하며 마음이 놓였다. 소영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소영이와 민철이는 2년 정도 사귄 후에 결혼했다. 소영이가 24살 때였다. 결혼식은 조촐했다. 양가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소영이는 행복해 보였다. 환하게 웃는 소영이를 보며 나는 눈물이 났다. 내 딸이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 소영이가 결혼식 후에 나에게 말했다. 뭘 고마워해. 엄마가 더 고마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이제 내가 엄마를 모실게. 소영이는 결혼 후에도 나를 자주 찾아왔다. 한 달에 2번은 꼭 집에 왔다. 그리고 여전히 용돈을 챙겨주었다. 소영아, 이제 내 살림하기도 바쁠 텐데 이런 거 안 줘도 돼. 엄마, 당연한 거야. 엄마가 나를 키워주셨잖아. 민철이도 좋은 사람이었다. 장모인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다. 어머님, 소영이한테 잘해주셔서 고마워요. 뭘 잘했다고. 소영이가 이렇게 착하고 예쁘게 자란 건 어머님 덕분이에요. 민철이의 말에 나는 기뻤다. 내가 소영이를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소영이는 결혼 후에도 공장에서 일했다. 맞벌이를 해야 살림살이가 돌아갔으니까. 그렇게 번 돈으로 반지하에서 살림을 차렸다. 처음에 소영이네 집에 갔을 때 나는 마음이 아팠다. 너무 좁고 습한 곳이었다. 햇볕도 잘 안 들어왔다. 소영아, 여기는 너무 좁은 것 같은데. 괜찮아. 우리 둘이 살기에는 충분해.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다. 신혼부부가 살기에는 너무 열악했다. 그래도 소영이는 행복해 보였다. 민철이와 함께라서 그런지 항상 밝게 웃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소영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안심이 되었다. 비록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구나. 소영이가 임신했을 때는 정말 기뻤다. 엄마, 나 아기 생겼어. 정말? 우리 소영이가?
손자, 손녀를 보게 되다니. 나는 정말 기뻤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다. 소영이네 형편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소영아, 돈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괜찮아. 우리가 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소영이가 출산 후 나는 매주 반찬을 해가서 갔다. 소영이가 몸조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엄마, 이렇게 오시면 안 되는데. 괜찮아. 딸이 애 낳았는데. 손녀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 기뻤다. 작고 예쁜 아기였다. 엄마, 저희가 잘 키울게요. 소영이가 말했지만 나는 걱정이 많았다. 둘 다 공장에 다니는데 아이는 누가 봐주지. 결국 소영이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생활이 더욱 어려워졌다. 사위가 미안해했다. 나는 속으로는 걱정이 많았다. 사위 혼자 벌어서 가족 3명이 살아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까. 그때부터 나는 소영이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려고 했다. 용돈도 더 주고 반찬도 더 자주 해가서 갔다.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엄마도 살기 힘드실 텐데. 괜찮아. 엄마는 혼자 먹고 살면 되는데 너희는 애까지 있잖아.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나 하나 먹고 사는 것보다 소영이네 가족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가끔은 속상했다. 왜 소영이만 이렇게 고생해야 할까? 준호는 좋은 회사에 다니고 강남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도 타는데, 물론 준호도 노력해서 얻은 결과였다. 하지만 소영이라고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다. 만약 소영이도 대학에 갈 수 있었다면, 만약 내가 소영이에게도 준호처럼 뒷바라지를 할 수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미안했다. 엄마, 후회하지 마.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소영이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소영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를. 지금 45억이라는 돈이 생겼다. 이 돈으로 소영이에게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다. 좋은 집도 사줄 수 있고 지은이 교육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지금까지의 미안함이 사라질까? 소영이가 포기했던 꿈들이 되돌아올까?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소영이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소영이야말로 진짜 효녀다. 대학도 포기하고 일찍 돈 벌어서 나를 도와주고 결혼 후에도 계속 챙겨주고. 준호와는 다르다. 소영이는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준다. 돈이 있든 없든 라면을 끓여줘도 고마워한다.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해주고 싶다. 하지만 준호는 어떻게 생각할까? 오빠인 자신보다 동생이 더 많이 받는 것을 받아들일까? 그것도 곧 알게 될 것이다. 재개발 보상금 소문이 퍼지니 내 주변 모든 것이 달라졌다. 마치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준호 엄마, 어디 가세요? 시장 나가는 길에 만난 동네 아줌마가 밝게 인사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분이었다. 장에 좀 가려고요. 아이고, 이제 장은 왜 나가세요? 편하게 쉬셔야죠. 그분은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마치 오랜 친구처럼. 아직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요. 그래도 곧 받으실 거 아니에요. 부럽네요, 정말. 부럽다고 말하는 그 표정에서 나는 뭔가 다른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준호 엄마, 오늘은 뭘 사러 오셨어요? 과일 장수 아저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사과 좀 사려고요. 아이고, 사과는 뭘.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아저씨는 사과 한 봉지를 내 손에 밀어 넣었다. 아니에요. 돈 드릴게요. 됐어요, 됐어.
앞으로 자주 봐야 할 사이 아니에요? 자주 봐야 할 사이? 무슨 말일까? 생선가게에서도 반찬가게에서도 비슷했다. 모든 상인들이 갑자기 친절해졌다. 덤도 더 주고 값도 깎아주고. 준호 엄마는 우리 단골이니까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단골이어서가 아니라 45억이라는 돈 때문이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집 철수 아버지를 만났다. 준호 엄마, 잠깐 시간 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우리 철수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아직 돈을 받지도 못했는데요. 그래도 곧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자도 제대로 드릴게요. 그런데도 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실한 건지.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직 받지도 못한 돈으로 약속할 수는 없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전화벨이 울렸다. 삼촌이었다. 10년 만에 처음 받는 전화였다. 영순아, 잘 지내지? 네, 삼촌. 어떻게 지내세요? 나야 뭐 그저 그렇지. 그런데 소식 들었다. 대박 났다면서? 네, 운이 좋았어요. 그래, 축하한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아들이 결혼 준비하는데 도움 좀 받을 수 있을까? 결국 돈 이야기였다. 평소에 안부 인사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요청한다. 삼촌, 아직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곧 받을 거 아냐?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가족이라고? 그동안 가족 같지 않게 지내더니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씁쓸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구나. 그날 저녁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사촌 언니였다. 영순아,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그런데 우리 딸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고민이 많아. 또 돈 이야기였다. 하루 종일 이런 전화가 계속 왔다. 며칠 후에는 보험 설계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어머님, 목돈이 생기시면 재테크를 잘하셔야 해요. 이 상품은 수익률이 아주 좋아요. 부동산 투자는 어떠세요? 좋은 땅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내 돈에 관심이 있었다. 나라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가 가진 돈에게.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동네 이장님의 말이었다. 준호 엄마 마을회관 보수 공사비 좀 후원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드는데요? 한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천만 원. 예전 같았으면 평생 모아도 어려운 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45억에 비하면 작은 돈이었다. 생각해 보겠어요. 준호 엄마가 후원해 주시면 회관에 현판도 걸어드릴게요. 김영순 후원이라고. 현판을 걸어준다고?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나는 지쳐갔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예전의 영순이가 아니라 45억을 받을 영순이로. 그래서 내 딸 소영이에게 가고 싶었다. 소영이만은 다를 거라고 믿었다. 소영이는 돈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해주는 아이니까. 토요일 오후 나는 소영이네 집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서 가야 하는 먼 곳이었다. 반지하 원룸에 사는 소영이네 집. 문을 두드리자 소영이가 나왔다. 엄마, 왜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그냥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소영이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따뜻한 포옹이었다. 며칠 동안 느꼈던 차가운 시선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엄마, 들어와요. 지은이가 엄마 기다렸어요. 집안은 여전히 좁고 습했다. 하지만 따뜻함이 있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내게 달려왔다. 내 무릎에 앉으며 환하게 웃었다. 사위도 반갑게 맞아줬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아직.
그럼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민철이는 라면을 끓였다. 계란도 넣고 파도 넣어서 정성껏 끓인 라면이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사랑이 들어간 라면이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소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일이 힘드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재개발 소식을 말해야 할까? 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재개발 이야기, 보상금 이야기. 엄마, 정말요? 소영이의 눈이 커졌다. 45억이요? 민철이도 놀란 표정이었다. 응.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소영이와 민철이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울어? 정말 다행이에요. 소영이는 내 손을 붙잡으며 계속 울었다.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편하게 사실 수 있겠어요. 이 반응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반응.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해질 수 있다는 걸 기뻐하는 것.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민철이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런데 엄마, 오빠는 알아요? 아직 말 안 했어. 왜요? 나는 며칠 전 준호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차가운 대접 이야기. 엄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소영이가 안타까워했다. 오빠가 왜 그렇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소영아, 오빠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 바쁘고 힘드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서운했다. 그래도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소영이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았다. 엄마, 이제 오빠한테 말씀하세요. 그럼 오빠도 달라질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오빠도 사람인데 엄마가 그런 큰 돈을 받는다고 하면 태도가 바뀔 거예요. 소영이 말이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게 싫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게. 엄마, 그런데 이 돈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너희들 좋은 집 사주고 지은이 교육도 시키고. 엄마, 우리 걱정은 마세요. 우리는 지금도 충분해요. 이 좁은 곳에서 어떻게 충분해? 엄마, 집이 좁아도 우리는 행복해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소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착한 아이였다. 그래도 좋은 집에서 살면 더 좋잖아. 그럼 엄마도 좋은 집으로 이사하세요. 그 시골집 말고 서울에 좋은 집 사서 사세요. 나는 괜찮아. 익숙한 곳이 좋아.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편한 곳에서 사셔야죠. 우리는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돈을 어떻게 쓸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저녁 때가 되자 소영이가 음식을 준비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든 저녁이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엄마, 이거 드세요. 소영이가 계란말이를 내 앞에 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 소영아, 고마워. 뭐려? 당연한 거죠. 식사를 하면서 나는 마음이 편안했다. 며칠 동안 느꼈던 무게감이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소영이네 집에서 잤다. 좁은 방에서 4명이 자는 게 불편할 법도 한데 따뜻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잠자리에서 소영이가 다시 말했다. 엄마가 이제 편해질 수 있다는 게요. 소영이는 내 편안함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이 뭘 받을 수 있는지가 아니라. 소영아, 고마워.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나는 소영이의 손을 꼭 잡았다. 내 딸이 이렇게 착할 수가. 다음 날 아침 소영이가 미역국을 끓여줬다. 엄마, 이거 드시고 가세요. 고마워, 소영아. 엄마, 오빠한테 꼭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빠가 잘못 행동하면 제가 혼낼게요. 소영이는 정말 오빠를 혼낼 기세였다. 알았어.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생각했다. 소영이와 준호의 차이에 대해서. 소영이는 돈이 있든 없든 나를 똑같이 대했다. 라면을 끓여줘도 고마워하고 좁은 집이라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지만 준호는 달랐다. 성공하면서부터 나를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다. 소영이는 변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준호는 정말 궁금했다. 그리고 곧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니 또 전화가 와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어머님, 좋은 아파트 하나 나왔어요. 보러 가실래요? 시작됐구나.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구나. 이 돈이 축복일까, 시험일까? 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소영이 같은 딸을 둔 건 정말 행운이라는 것. 그리고 준호도 언젠가는 다시 예전의 착한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는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영이네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며칠 전 차갑게 대했던 준호가 먼저 전화를 한 것이다.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뭔가 들뜬 것 같았다. 응, 준호야. 웬일로 전화했어? 엄마 안부 궁금해서요. 그날 갑자기 오셔서 제대로 대접도 못 해드렸는데. 그날 햇반으로 때웠던 그날 말인가? 아니야, 괜찮았어.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엄마 모시고 맛있는 것 먹으러 가려고요. 맛있는 것을? 갑자기 왜?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아니에요, 엄마. 그동안 못했는데 이제라도 해야죠. 뭔가 이상했다. 준호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처음이었다. 엄마, 그리고 혹시 요즘 특별한 일 없으세요? 특별한 일? 아니에요. 건강은 괜찮으시죠? 준호는 뭔가 떠보는 것 같았다. 혹시 재개발 소식을 들었나? 토요일 오후 준호가 직접 차를 몰고 시골집까지 왔다. 평소에는 버스비 아깝다고 오라고 하던 준호가 직접 온 것이다. 엄마, 차에 타세요. 준호의 태도가 180도 달라져 있었다. 차 문까지 열어주고 안전벨트까지 메어주었다. 준호야, 이게 웬일이니? 엄마한테 잘해드려야죠. 차 안에는 며느리도 있었다. 며느리도 웃으며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 정말 맛있는 곳으로 모시고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리 친근했다. 차는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 집으로 향했다. 내가 가본 곳 중 가장 비싸 보이는 곳이었다.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가 내 팔을 살며시 잡고 안내했다. 개별룸으로 들어가니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어머님, 편히 앉으세요. 며느리가 방석까지 가져다 놓았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다. 전복, 갈비찜, 생선구이. 내가 평생 먹어본 것 중 가장 비싼 음식들이었다. 엄마, 많이 드세요. 준호가 직접 고기를 잘라서 내 앞에 놓았다. 어머님, 이 전복도 드셔보세요. 며느리도 계속 음식을 권했다. 뭔가 이상했다. 너무 친절했다.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준호야, 갑자기 웬일이니? 이런 비싼 곳에.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동안 못 해드린 게 많아서.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요즘 마을에서 무슨 일 있어요? 무슨 일? 특별한 소식 같은 거 있나 해서. 역시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별일 없어? 나는 일단 모른 척했다. 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싶었다. 아, 그래요? 그냥 궁금해서.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 내 눈치를 살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오면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니 쇼핑하러 갈까요? 옷도 사드리고 필요한 것도 사드리고 백화점으로 갔다. 며느리가 나를 여성복 매장으로 데려갔다. 어머님께 어울릴 만한 옷들을 골라봤어요. 정말 예쁜 옷들이었다.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한 벌에 50만 원이 넘었다. 이건 너무 비싸.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사드리는 거예요. 며느리는 옷 여러 벌을 골라서 계산했다.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준호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 괜찮아요. 엄마한테 이 정도도 못 해드리면. 화장품 매장에서도 신발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뭐라고 해도 자꾸 사주려고 했다. 어머님, 이제 좋은 옷 입고 편하게 사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앞으로 자주 모시고 다닐게요. 자주? 네, 이제 엄마한테 효도해야죠.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다. 엄마, 혹시 법적으로 처리할 일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법적으로? 아니에요, 그냥. 복잡한 서류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재개발 보상금 관련 서류 말인가? 집에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면서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 다음 주에도 뵐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 네, 어머님이랑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아서. 정말 이상했다. 그동안 나를 피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올 리가 없었다. 그들이 떠나고 나서 나는 생각했다. 분명히 재개발 소식을 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구나. 다음 주에도 준호가 전화했다. 엄마, 이번에는 온천 여행 어떠세요? 온천? 네, 좋은 온천 리조트가 있어요. 같이 가요. 일주일 후에는 골프장 근처 펜션에 가자고 했다. 그 다음 주에는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다. 매주 뭔가를 하자고 했다. 그리고 매번 비싼 곳에서 비싼 음식을 사줬다. 준호야,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데. 엄마, 괜찮아요. 이제 저도 여유가 좀 생겼어요. 여유가 생겼다고? 회사원 월급으로?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준호가 이상한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투자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재테크 상품. 나한테 무슨 투자? 아니에요, 그냥. 혹시 목돈이 생기시면. 결국 그 이야기구나. 준호야,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려? 재개발 얘기 말이야. 준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엄마가 아시는구나. 응, 알고 있어. 엄마, 축하해요. 정말 잘 됐어요. 갑자기 준호가 밝게 웃었다. 가면을 벗은 것 같았다. 그런데 엄마, 그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아니, 그런 큰 돈은 잘못 관리하면 다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투자도 해드리고, 재테크도 해드리고, 결국 이것이었구나. 내 돈을 관리해주겠다는 것이. 준호야, 그럼 솔직히 얘기해볼까?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준호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게 삼촌이 전화해서. 삼촌? 아, 삼촌이 준호에게 말했구나. 삼촌이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재개발로 큰 돈을 받는다고. 그래서 가족들이 잘 챙겨야 한다고. 돈을 잘 챙겨야 한다는 뜻인가? 준호야, 그래서 갑자기 나한테 잘해준 거야? 엄마, 그게 아니에요. 진짜로 효도하고 싶어서. 진짜로? 네. 나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이 돈이 없었다면? 재개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그건 준호가 말을 못했다. 준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님, 좋은 건강식품 사왔어요. 며느라, 잠깐 앉아봐. 나는 며느리도 불렀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며느리가 준호를 쳐다봤다. 어머님이 다 아시는구나. 응, 다 안다. 어머님,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다. 뭐가 죄송해?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데? 어머님을 무시했어요.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다. 시골에서 사시고 농사 지으시고 그래서 좀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솔직한 말이 나왔다. 준호도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 죄송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다. 회사 사람들한테 소개하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스럽다고. 내가 준호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였다고.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달라진 거야? 둘 다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가방에서 재개발 보상금 통지서를 꺼냈다. 이것 때문에 잘해준 거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갑자기 효부가 된 거지. 나는 그 서류를 테이블에 던져 놓았다. 45억. 많은 돈이지? 이 돈 때문에 냉대가 친절로 바뀐 거야.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뭘 반성해? 그동안 엄마한테 소홀했던 거요. 소홀했던 게 아니라 차별했던 거지. 나는 일어섰다. 너희들 솔직히 말해봐. 이 돈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대했을 거 아니야? 둘 다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 못하는 걸 보니까 그런 거네. 나는 결심했다. 그럼 내가 결정할게. 뭐려? 이 45억은 전부 소영이에게 줄 거야. 엄마. 준호가 깜짝 놀라서 일어섰다. 왜요? 소영이는 나한테 돈이 있든 없든 똑같이 잘해줘. 반지하 원룸에서 라면 끓여줘도 고마워해. 엄마, 그래도 저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면 뭐가 달라?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이제 법까지 들먹이는구나.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준호가 말을 못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영아, 엄마야. 지금 시간 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정한 게 있어. 그 45억 말이야. 전부 너한테 줄 거야.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오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전화기 너머로 소영이가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러시면 안 돼요. 오빠도 엄마 아들인데. 소영아, 엄마 결정이야. 전화를 끊고 나니 준호가 울고 있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무시했어요.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게 다야? 그리고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었어요. 드디어 인정했다.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잘못 생각했는데? 돈이 없으시면 무시해도 되고, 돈이 있으면 잘해드려야 한다고.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어머님은 돈과 상관없이 소중한 분이신데. 며느리가 흐느껴 울었다. 나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너희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봐.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도 내가 준호한테 잘했지? 네. 왜? 사랑하셔서요. 맞아. 사랑해서야. 나는 준호를 바라봤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 돈이 있어서 사랑하고 없어서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은 돈이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돈이 있으면 잘해주고 둘 다 울고 있었다. 그게 진짜 사랑이야? 계산이지.
나는 일어서서 문 쪽으로 걸어갔다. 엄마, 어디 가세요? 집에 가.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내 뒤를 따라왔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돌아봤다. 무엇을 용서하라고?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앞으로는 엄마 돈과 상관없이 뭐 사랑하겠어요. 진짜로. 진짜로? 네. 나는 준호를 쳐다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그럼 확인해 볼까? 네. 나는 다시 소파에 앉아서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찍기 시작했다. 엄마, 뭐 하세요? 찍고 있어. 돈 때문에 사랑받는 게 싫어서. 준호가 달려와서 내 손을 붙잡았다. 엄마, 하지 마세요. 왜? 돈이 아까워?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엄마가 그 돈으로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돈 때문에 아니고. 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준호의 눈을 보았다. 진심인 것 같았다. 정말이에요, 엄마. 며느리도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나는 찢어진 서류를 봤다. 다행히 완전히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럼 이 돈 어떻게 할까? 어머님께서 결정하세요. 며느리가 말했다. 나는 소영이한테 다 주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준호가 말했다. 너는 상관없어?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상관없어요. 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럼 너희들은 앞으로도 나한테 잘해줄 거야? 이 돈을 소영이가 다 받아도? 네, 엄마. 돈과 상관없이? 네, 돈과 상관없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절반은 소영이, 절반은 준호한테 줄게. 단 조건이 있어. 앞으로 나를 돈으로 판단하지 마. 사람으로 봐. 네, 엄마. 그리고 가끔씩 시골집에 와서 밥도 같이 먹고 그냥 평범하게 지내자. 네. 준호가 나를 껴안았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준호네 집에서 잤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처음 받아 먹었다. 어머님, 맛있으세요? 응, 맛있어. 정말 맛있었다. 몇 달 후 재개발 보상금을 받았다. 정말 45억 원이었다. 나는 약속대로 소영이와 준호에게 절반씩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썼다. 소영이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이도 이제 밝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준호도 자기 아파트를 샀다. 하지만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은 시골집에 온다. 밥도 함께 먹고 텃밭일도 도와준다. 엄마, 반찬이 정말 맛있어요. 준호가 말한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엄마가 차려주신 밥이 제일 맛있어요. 진심인 것 같다. 나는 깨달았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돈은 그냥 사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 변했다. 이제는 돈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더 소중하다. 깨달음을 통해 얻은 사랑이. 저녁 무렵 준호 가족이 돌아간 후 나는 혼자 마당에 앉았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45억 원. 그 돈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편안한 노후,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깨달음. 돈은 축복이었을까, 시험이었을까? 둘 다였다. 축복이면서 시험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했다. 늦었지만 달이 떠오르고 있다. 예전에 아이들과 함께 보던 그 달이다.
달님 감사해요. 나는 중얼거렸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짜 사랑으로 하는 새로운 시작이 그것으로 충분했다. 당신의 마음에도 어떤 생각이 스쳐갔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